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이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교재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달 동안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저는 김충신 세무사라고 합니다. 현직 세무사고요. 경기도 동탄에서 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그죠? 비 많이 맞으셨나요? 저도 오는데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번에 그 관세사 시험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어떻던가요? 볼만하던가요? 뭐 괜찮아요? 할만해요? 말이 많더라고요. 그죠? 2차 시험 뭐 유형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래서 설명회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과목 선생님들이. 그런데 내국소비세법은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이제 그 전문 자격사가 원래 1차, 2차를 붙어야 이제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죠?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 딴 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1차 시험 내가 1차 시험을 뭐 2번 합격했다, 3번 합격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그만뒀다. 그러면 그게 뭐 어디 다른 일을 할 때 뭔가 그 가산점이나 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결론을 보고 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뽕을 뽑아야 된다. 근데 제가 원래 그 관세사 시험에 들어온 게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무사 그 학원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학원에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가 잘못됐다. 관세사 시험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원의 어떤 탓인지 아니면 먼저 공부를 한 선배들의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뭐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정보를 뭐 카페에 들어가거나 뭐 또 뭐 수다방 같은 거 있나요?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봤을 거예요. 관세사 시험 1차 뭐 몇 개월이면 된다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어떻게 나돌아다니던가요? 1차 3개월이면 뭐 충분하다. 그죠? 사기입니다. 3개월 내에 1차 못 봐요. 합격 못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은 천재예요. 3개월 내에 1차 합격했다? 천재입니다. 근데 그 천재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20,000명 중에 1명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정보를 흘리는 친구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천재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들도 힘들게 하는 거죠. 작년에 1차 시험 봤던 여러분들 선배들 마지막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겨두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예,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이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에 가까워 오면 엄청 이게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하는데도 어느 정도 뭐 높은 점수 못 맞겠죠, 그죠?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도 3개월 넘게 걸립니다. 회계학 하나도. 근데 3개월에 1차 합격 충분하다고요? 그렇게 천재인 사람이 아직도 왜 이 바닥에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세사 시험이 그렇다 그러면 중개사 시험보다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중개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 시험도 1차 3개월에 합격 못해요. 3개월에 합격하면 정말 천재인 거예요. 그 바닥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자격사거든요. 자격증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살아갈 때 어떤 그 하나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도구가 되려면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계속 우리가 뭐 그냥 소위 밥 벌어먹고 사는 거고 그걸 어떻게 3개월에 합격을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1년 반,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해. 그 페인처럼 그죠?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공부했을 때 약간 좀 머리도 좀 좋고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낭비되는 시간 없이 공부를 했을 때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대충 한 7, 8개월 해보고 그리고서 뭐 합격하면은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잘못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2년 정도 내가 몰입해가지고 이거 한번 자격증 따보겠다라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국소비세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4과목 중에 가장 쉽습니다. 그냥 보통 한 70점 이상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요게 70점 이상 그냥 맞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내국소비세법은 회계학하고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자재로 시간을 40분씩 2번,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죠. 1시간 20분 동안 회계학 내소법 40문제씩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이 한 문제 풀 때 한 40초 안에 못 풀잖아요. 그죠? 보통 한 1분, 1분 20초 막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소비세법에서 문제를 빨리 풀고 그리고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에서 남은 시간을 회계학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을 보통 내국소비세법에서 한 20분 가져가고요. 그래서 한 60분 정도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락 넘기는 거. 네. 그래서 회계 내소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하신 다음에 시간 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소법 20분 시험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20분 시험 보는데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내소법은. 자, 내소법 이제 공부 방법,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내소법은요. 그 40문제죠. 그죠? 40문제인데 요게 카테고리가 부가가치세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이렇게 3가지 세목을 봅니다. 이렇게 세목을 보는데 얘네가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40문제가 나와요. 부가가치세에서 30문제가 나옵니다. 30문제. 그리고 개별 소비세 5문제, 주세 5문제인데 2년 전에 주세가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 뭐 술을 어떻게 만들고 뭐 만들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아주 그지 같은 법률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빠졌습니다. 주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 범위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쨌든 얘네 둘은 합해서 10문제.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내소법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부가가치세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분량이. 그리고 우리나라 현존하는 자격사 시험 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관세사 1차 시험입니다.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는 40문제 중에 5, 6개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 관세사 1차 시험이 제일 난이도가 높겠죠. 부가가치세. 그죠? 똑같은 분량에서 30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국소비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 파트다. 그런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좀 규모는 별로 범위는 얼마 안 되는데 얘는 완전 암기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걸 좋아해요. 때려 외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뭐 관세사 시험이 3번만 보나요? 나머지 것도 봐야 되니까 머리에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조금 되면 될수록 이걸 좋아합니다. 얘는 부담스러워하고. 어쨌든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논리적 체계를 설명하면서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개별소비세 주세법에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할 건데
조금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이제 자료, PPT 자료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요. 자격증을 따는 거, 자격사가 된다는 거는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거든요. 그죠? 100점을 맞는 것도 비효율적인 거고요. 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는데 100점 맞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박수 받고 이거 되게 막 좀 비아냥거리면서 박수 쳐주잖아.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지? 80점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1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시험도 우리가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0점이면 합격을 하는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회계학하고 같이 좀 평균을 맞추고 시간을 분배해야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80점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이제 1차 4과목이 다 마찬가지로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40문제가요. 난이도로 구분을 하면 요게 이제 상난이도고요. 요게 중난이도고 요게 하난이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40문제가 보통 상난이도, 하난이도의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8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60%가 24문제죠. 중난이도에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면 변별력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합격의 그 어떤 자격을 주기 위해서 난이도를 구분하는 거죠. 다 상난이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한 학생, 안 한 학생 다 똑같잖아요. 찍기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면 안 되겠죠. 다 하난이도로 내면요. 공부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다 중에 한 60%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20% 이렇게 출제가 돼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1차 과목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여기에 신경을 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막 구석진 거, 뭐 다른 교재 없는 거 막 여기에만 있는 거, 세부적인 거 이런 것만 뒤지는데 그래봤자 8문제입니다. 8문제. 20점이에요. 20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80점이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략은. 그래서 어려운 거, 불필요한 거, 구석진 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중난이도, 하난이도 얘네들은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다 획득을 해서 80점을 맞추는 겁니다. 20분 내에 충분하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이거 위주로 할 거예요.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은 뭐 전공을 한 학생들도 있고 여기에 뭐 그 3차생, 5차생 뭐 간혹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기본 이론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법을 처음 공부한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쉬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수업하기 전에 제가 2층에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그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세금을 이제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 위주로 먼저 기본사항을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은요. 세금, 조세. 요 이제 세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세금을 분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분류가 될 거냐. 우리나라의 그 세법, 세금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세법에서 만나게 될 기본적인 용어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 회사, 법인 회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세의 개념인데요. 그렇죠.
제가 기계를 만지면 기계가 말을 안 듣니다. 원래. 자, 조세의 개념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조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 세자가 붙으면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뭐냐?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금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 반대급부 없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되려면 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요, 일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공요금 있죠, 그죠? 뭐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냥 공기업이죠, 그죠? 한전, 뭐 우리나라가 100% 출자를 해서 세운 공기업입니다. 뭐 수도료 같은 것도 뭐 그 수도사업부에서 부과하는 거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것만 세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에는요, 세자를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금일 때 세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세금은요, 그 부과권자가 누구라고요? 부과권자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다. 그죠? 요게 세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입니다. 과세 목적은 뭐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야 너는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세금 100원 내. 너는 기분 좋게 생겼으니까 50원 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법률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법률에. 그 다음에 세금은 뭘로 내는 거예요? 현금으로 내는 겁니다. 금전으로. 여기 이제 금전납부라는 게 뭐냐면 현금으로 낸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세금은요,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낼 수도 있어요. 뭐 건물 한 동, 뭐 땅 한 필지 이렇게 물건으로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건으로 내는 그 방식을 물건으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 얘는 금전납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 다 뭐다? 현금으로 낸다. 금전납부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금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세금에 대한 법률은요, 일단은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서요,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을, 법규를 만듭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 정도 이렇게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건 야, 니네가 국회의원들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각 전문 부서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이렇게 위임을 시키죠. 이걸 위임이라 그래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행정부에서 이 위임받은 것을 만드는데 행정부의 그 수반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것을 만드는데 그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보통 이제 시행령으로 한 27% 정도를 보충해요. 빈 곳을 채워 넣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 중에 전문 부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법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전문 관련 그 부서야. 그래서 그 장관이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 장관령이겠죠. 그 장관의 명령으로 나머지를 보충시킵니다. 그거를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한
3% 정도 이렇게. 그래서 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법률을 만들어요. 세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뭐 관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보통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거 뭐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보겠다고 이거 공부할 필요 없죠. 그죠? 비효율적입니다. 아마 관세법 하셨어요? 여러분들? 관세법? 관세법도 아마 거의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법률에서. 그죠? 나머지 부족한 거 한 20% 정도, 25% 정도가 시행령에서 나올 겁니다.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률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그 나머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뭐 크게 관여할 필요 없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세법에 있어서는 법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배우는 세법이 이렇게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인 시행령 그리고 장관령인 시행규칙 요 세 개로 한 세트 구성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법은 법률로 규정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얘가 100% 다 줄기부터 나뭇잎까지 세세하게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전문부서 행정부에 이렇게 위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규정을 만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성격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볼 거예요. 아까 세금이 되려면 그 과세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 다 뭐예요?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세수 용도는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세금의 종류를 만드는데 보통세가 있고요. 목적세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세는 어떤 세목을 만들면 세금의 종목을 줄여서요. 세금의 종목을 줄여서 세목이라고 부릅니다. 세목. 그래서 뭐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세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목적세는요. 세목을 정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정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요. 냄새가 납니다. 지방교육세, 요 목적세거든요.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방세인데 요거 왜 만들었을까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 걷어서. 그죠? 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세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세고요. 나머지는 다 보통세인데 수업 목적으로 보통세, 목적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가 여부인데요. 전가. 전가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떠민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들어보셨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떠넘기는 걸 전가라 그러는데요. 이 전가가 가능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전가 못하는 거를 직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과세관청이 있는데 세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세관청에 갑돌이가 세금을 1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100원을 누구 주머니에서 꺼내느냐? 갑돌이 주머니에서 꺼내요.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거를 갑돌이가 냅니다. 즉 세금을 부담하는 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우리는 담세자라고 하거든요. 말줄임이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누가 부담했니? 갑돌이가 부담했어요. 세금은 누가 냈는데? 얘 갑돌이 자신이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다 말줄임이죠, 그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세는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은 게 직접세입니다, 이게. 자기가 내야 될 세금 다른 사람한테 떠민 거 아니죠? 자기가 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세라 그래요. 전가가 예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갑돌이가 내야 될 세금을 옆에 있던 을순이가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세금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이죠, 그죠? 얘? 가만히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야 100원 가져와 그랬더니 100원 이래서 얘한테 뺏겨가지고 얘가 내요. 그죠? 이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담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르죠? 얘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전가가 안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낼 세금이 엉뚱한 애한테 전가가 된 거야. 그래서 전가가 되는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가 여부에 따라서 자 간접세 먼저 볼까요?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그런 전가가 되는 세금 이거 뭐 누가 바보같이 남의 세금 내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소법이 다 간접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죠, 그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다 간접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세는요, 요런 세금이죠, 그죠? 요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세금, 그게 직접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사항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을 하는데 그 인세는 뭐냐면 사람을 좀 반영하는 거야. 세금을 거둘 때. 물세는요. 사람을 반영 안 하고요. 물건만 반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소득을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놀부가 100만 원씩 벌 때하고 흥부가 100만 원씩 벌 때하고 세금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물세입니다. 그런데 흥부는요. 얘는 100만 원 가지고 알뜰하게 써도 모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새끼를 다 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사항을 고려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에 뭐 세금 10만 원. 얘는 아이들도 많고 이거 가지고 다 써도 모자라니까 세금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인세입니다. 인세. 그게 아니라 야 무조건 100만 원이잖아. 다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물세고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물세입니다. 다 물세야. 인적사항 고려 안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전부 다 물세다. 뒤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의미 있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측정할 때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을 하거든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 이것도 이제 말줄임입니다. 말줄임. 종자는 따를 종자고요. 가는 가격할 때의 가짜입니다. 그래서 따를 종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따라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게 종가세고 종량세는요. 수량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종량세죠. 그죠? 이게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로 그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는 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다 종가세고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주세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별소비세, 주세 쪽에 가면 다 막 여러 가지 뭐 개별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귀금속, 자동차, 담배, 석유류 이런 거에만 특별하게 개별적인 항목에만 세금을 때리는 건데 다음 중 개별소비세 다음 중 개별소비세가
수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은, 뭐 가격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도 다음 중 세금 부과의 기준이 서로 다른 하나는, 뭐 이러면서 주정 맥주, 뭐 발효주, 과실주, 소주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요거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세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배우는 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얘는 현금 납부, 금전 납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요. 세금을 계산할 때 결국은 원으로 몇 원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야.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나 주세는 현금 납부니까. 그러면 종가세 같은 경우는요. 가격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몇 원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보통 종가세일 때는요. 세율을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종가세인 경우에는. 요거 여러분들이 한 단계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법은 부가가치세든 개별소비세든 주세든 나라에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몇 원 이렇게. 그런데 그 세금을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든 개별소비세든 주세든 항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요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요렇게 계산해. 항상.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자, 그거를 우리는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그런데 과세표준이 가격인 게 그게 뭐라고요? 요게 종가세고요. 과세표준이 수량인 게 요게 종량세입니다. 요게. 그래서 결국은 산출세액은 원으로 다 계산돼야 되잖아요. 왜? 금전 납부니까. 그죠? 이게 뭐 땅 한 평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금전 납부니까 세금이 되려면 우리가 배우는 내국소비세는 다 금전,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몇 원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얘는 가격이잖아. 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세율로 들어가는 게 비율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종가세는 세율이 퍼센트로 나와. 미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요. 보통 10% 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종가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니까 세율이 비율이야. 근데 10%고 수량인 건 예를 들면 뭐 리터 또는 뭐 킬로리터 또는 사람 인 그러니까 몇 명 이거죠. 명으로 할까요? 몇 명 또는 뭐 cc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이 계산돼요. 수량으로. 여기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원이 나오려면 얘가 세율이 몇 원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리터당 몇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자료를 보시면 종가세는요. 과세 대상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이게 무슨 얘기냐? 과세 표준이 가격이다. 이런 얘기고 종량세는 과세 대상을 화폐 이외의 단위, 뭐 개수나 중량이나 뭐 사람 머릿수나 이런 걸로 계산을 하는 게, 측정하는 게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종가세고요. 개별소비세, 주세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세, 부가세가 있는데 이거는 수업 목적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독립세는요.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대상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이 있는 거야.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이. 그걸 독립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가세는요, 세금을 계산하는 그 근원이 없어. 대상이 없어. 그냥 독립세가 결정되면 나는 그 독립세의 몇 프로,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붙는 세금이야. 부가세는. 그래서 얘가 엄마 같은 세금이라면 얘는 애기 같은 세금이죠. 그죠? 엄마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자료에 보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러놨죠. 그래서 그 자료 3페이지 맨 밑에인가요? 독립세, 부가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넣어놨는데 현재 맥주에 대한 세금이요. 맥주는 그 킬로리터당 85만 5,200원의 세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맥주는. 그래서 맥주를 출고할 때 만들어서 이렇게 공장 바깥으로 탁 내보낼 때 세금이 붙는데 그게 주세입니다. 주세가 얼마가 붙느냐? 얘는 이제 종량세인 거죠. 그죠? 킬로리터당 85만 5,200원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킬로리터당 85만 5,200원의 독립세가 딱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부가세로 교육세가 30%탁 붙습니다. 나는 그 주세의 30%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붙는 세금, 그게 부가세라는 거죠. 수업 목적상으로는 독립세, 부가세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주세에서 또 여러 개 배울 거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한번 생선뼈 모양으로 그려봤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의미 없고요. 우리 이제 내소법에 해당하는 세금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세금에 대한 분류를 해봤는데요. 세금의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를 해봤는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소법에 해당하는 세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얘 어디에 있나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얘는 국세,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로 나눈다 그랬는데 얘 아니고 얘죠.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 관세 배울 거고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죠. 간접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요. 국세이면서 간접세입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얘네들을 보면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얘네들은 소비세예요. 소비세. 소비하는데 부가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거야.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소비 향락적인 물건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거야. 개별소비세는. 주세는요. 술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거야. 다 소비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관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무슨 세금이에요? 내국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비세인데 내국세네요. 그래서 내국 소비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재 앞에 내국 소비세법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이래서 내소법, 내국 소비세법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용어의 정의인데 국세, 지방세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국가가 부가 주체인 세금이 국세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 다 국세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건데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죠.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난이도 하짜리 문제로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하면서 지방세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골라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일단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림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산세는 뒤에 세자가 붙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용어를 봤는데 뒤에 세가 붙었어요. 세. 그러면 얘는 세금입니다. 그게 아니라 비, 류 이런 게 붙었으면 세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세자를 붙이는 게 아니다. 세자가 붙으려면 국세나 지방세 둘 중 하나여야 돼. 그죠? 그래서 가산세 얘는 세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가산세는요, 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때리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요게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뭐 국세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로 끝났으니까. 강제징수비는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 매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 무슨 의미인지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세금을 걷어들이는 절차입니다. 세금은 이런 흐름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걷어들여요. 자, 모든 세금은요, 우리 이제 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개별 소비세, 주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목은 법에서 세법에서 정해놓은 신고와 납부 기한이 있어요. 요거를 법정 신고 기한,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기간과 기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세법 용어는 아니고 그냥 국어죠, 국어. 기간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개념이에요. 요게 기간입니다. 그죠? 기한은요, 언제까지의 개념이야. 그게, 그죠? 그런데 모든 세법에서는요, 법률로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요. 요거를 법정 신고 기한, 법정 납부 기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도 안 하고 또 뭐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요.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법에서요, 요 때까지 1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라고 법에서 정해놨어.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가산세가 2,000원이 딱 붙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라면 우리 있잖아, 그거 통신비 같은 거. 통신비도 언제까지 내면은 뭐 10,000원인데 요 기간 지나면 뭐 2,000원 더 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똑같아. 그런데 그 통신비는 세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산금, 뭐 과태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때까지 신고하고 납부 안 했으니까 불성실 가산세로 2,000원이 붙어서 이제는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을 내야 돼. 그러면 요 12,000원 내야 된다는 고지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딱 보내, 이렇게. 그래서 갑돌이 아저씨, 당신이 신고 납부기한, 법에서 정한 신고 납부기한까지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내야 될 미납세금 10,000원. 그리고 가산세 2,000원에서 이 고지서에 밑에 정한 고지서상 납부기한, 고지서에 있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갑돌이가 누굽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애잖아요. 안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독촉장 해가지고 빨간 도장을 딱 찍어서 다시 2차 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독촉장에도 납부기한이 이렇게 적혀져 있겠죠. 이렇게. 그죠? 독촉장에도. 갑돌이는요, 또 버팁니다. 안 내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요, 그냥 강제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문을 따고 막 우리 뉴스 보면 막 꽝꽝꽝 해가지고 막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이거 하는 거거든, 이거.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재산을 막 딱지를 붙이고요.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못 가져오는 건 딱지 붙이고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그냥 막 이런 봉다리 같은 데 막 집어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걸 압류라 그래요. 압류. 그리고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그걸 팔아요. 그거를 매각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매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매라고 해요. 공매. 들어보셨죠? 공매. 공매라는 용어가 이제 세법에 막 나올 거야. 국가기관에 의해서 압류한 재산을 파는 거, 강제적으로 압류한 재산을 파는 걸 공매라 그래. 공공기관이 매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갑돌이 집에서요, 그 냉장고를 압류해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18,000원이 나왔네? 난 세금 얼마 거두면 돼요? 요 비용은 추가적으로 없다고 가정하고 12,000원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럼 12,000원 빼고 얼마 돌려주면 돼요? 6,000원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압류를 하고 매각하고 청산하는 이 절차를 뭐라 그러냐? 이 절차를 강제징수 절차라 그런 거야. 얘는요, 말로 한 거야. 고지서 보내서 이때까지 내세요. 이때까지 내세요. 그런데 2차 고지까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행동이 가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게 강제의 의미야. 말로 안 하고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이거지. 강제적으로 걷어들이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강제징수라 그러고요. 그 강제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압류하고 요거 보관했다가 뭐 운반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보관했다가 매각하고 청산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강제징수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걷어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세금을 언제 걷어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마다요, 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계산하는 기간, 그게 과세기간이거든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회계학 그 개강은 안 했죠? 기본 회계 원리라 그럴까요? 그거 동영상으로 듣고 있죠?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학원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들으시고 회계 수업을 들어야 돼. 모르는 눈치인데 큰일인데. 그거 들으셔야 돼요. 차변, 대변 막 이런 거 막 나옵니다. 뭐 이상한 용어가.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회계기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계학에서의 회계기간하고 유사한 용어가 과세기간이에요. 자, 이거 의미를 다 말줄임이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과세기간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기간. 이게 과세기간이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걷어들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걷어들일 수도 있고 그죠? 뭐 6개월 기간을 다 계산해가지고 합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걷어들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걷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러고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야. 6개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근데 우리가 내수법 공부하는 게 그 시험 범위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내야 되거든. 근데 일부 좀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막 소득세 얘기를 막 낸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29회 기출문제인데 읽어볼게요. 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동그라미 나번을 보세요. 부가치세 과세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과 동일하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거든. 우리가 소득세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요. 1년입니다. 1년. 1년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그 기간, 그게 과세기간인데 세목마다 과세기간이 다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 소득세는 1년입니다. 법인세가 있는데 세목 중에 대표적인 세금이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법인세는요. 1년 이하면 오케이입니다. 1년 이내라 그럴까요? 1년 이내? 무조건 1년 이내면 돼요. 얘는. 그래서 1년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겠죠. 달력상의 1년을 얘기하는 거거든. 부가가치세는요. 6개월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and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과세기간이. 얘는요. 1년 이내면 뭐 날짜가 이상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것도 오케이야. 이것도 오케이고 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것도 오케이야. 얘는 회사가 정하는 기간이면 됩니다. 1년만 안 넘으면. 이게 법인세야. 부가가치세는 1년이다.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소득세 과세기간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기출된 문제에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자, 이거는 세액이 산출된다라는 의미고, 요 과세표준, 그죠? 곱하기 세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뭐예요?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값이죠. 그죠? 이 식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과세표준은. 그래서 요게 수량일 수도 있고 가격일 수도 있고, 요게 가격이면 종가세, 수량이면 종량세. 이거 우리 지금 했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 과세표준 계산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격. 요게 이제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서류가 과세표준 신고서예요.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고쳐서 신고하는 서류가 수정신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신고기한은 아까 징수 절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세무공무원인데,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보는 그런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죠. 세금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뭐, 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거기 소속된 세무공무원. 이게 이제 세무공무원의 원론적인 개념일 텐데 2번 때문에 이 개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얘 누구예요? 세관장이에요. 세관장. 세관장이면서 그 세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 세관장이나 그 세관에서 일하는 소속공무원이 어떤 사무를 관장을 해요? 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때. 그래서 세관에서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수입할 때. 그래서 막 세관장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 거예요. 개별소비세, 주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데. 그래서 국세에 관한 세무를 세관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그때는 세관장 등도 세무공무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때가 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수입할 때 담당합니다. 이분들이 수출입에 관여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 관세사가 수출입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딱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용어의 정의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정보통신망입니다. 정보통신망은 얘는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죠. 정의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 아, 이게 무슨 그죠? 더 그지 같죠? 용어가. 어쨌든 이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왜 인터넷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전자신고, 전자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국세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 얘를 뭐라 그러냐면 홈택스라 그래요. 홈택스. 들어보셨죠? 홈택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그 관세에 관한 업무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할걸? 그죠? 다 신고하고 막 세금 내고 관세 내고 막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할 겁니다. 아마.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거를 국세정보통신망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트 이름이 홈택스야. 집에서 텍스, 세금 관련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라 그러고 납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전자신고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세법에 나오는데요. 특수관계인은 어떤 의미냐면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나하고 뭔가 끈끈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특수관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한테 물건을 팔아.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사람한테는 10,000원에 파는데 아들한테 10,000원에 팔 수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뭐 한 2,000원 뭐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세금의 많고 적음을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하면서 내가 막 조절을 해. 부당하게.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거래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요.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를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는 너가 2,000원에 거래해도 10,000원에 거래한 걸로 보고 세금 때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특수관계인, 나하고 특수관계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이 특수관계인이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혈족 인척이죠. 그죠? 피를 나눈 관계, 결혼에서 만들어진 친척 관계. 그죠? 그거를 혈족 인척이라 그럽니다. 혈족은 이렇게 피를 타고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관계고 인척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혈족은 뭐 6촌, 인척은 4촌 이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필요 없고 그냥 혈족, 인척 등 그런 친족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라 그러면 그 회사의 운명공동체들이죠. 주주 출자자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임원 사용인입니다. 운명공동체잖아. 그죠? 회사와. 그래서 회사의 주주 출자자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이다. 누구랑? 회사랑.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인격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